자, 다음으로 저희 학원에서 필셋 전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박어령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아마 국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PSAT 전 과목을 다 담당하고 있는 네, 박어령 선생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0분 꽉 채워서 공부 방법론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네. 일단 뭐 법원 행시와 기존 5급 공채 피셋이 사실상 이제 같은 시험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5급 공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5급 공채를 학습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어떤 유형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각각의 어떤 함정 같은 것들을 격파해 나가야 되는가. 기존에 이제 피셋에서 쭉 진행되어 왔었던 그 패턴을 이번 법원 행시 피셋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하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각각의 과목별 학습 전략, 중요 포인트 같은 것들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시험이 어느 정도의 난도로 출제가 되었는가를 살짝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요.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다 좀 이제 전반적으로 202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좀 난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시험의 기준들이 우리 피셋뿐만이 아니라 인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트 쪽들에서도 좀 난도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시 난도가 다시 또 올라갈지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 진행됐었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자료 해석과 관련돼서는 앞서서 도정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기존에 비해서는 2년 정도치에 비해서는 난도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과 관련돼서는 아마 이미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와 같은 이제 난도상에서 내년 2026년도 시험이 또 똑같이 계속 난도가 낮게 설정될지는 이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제 법원 행시와 관련돼서는 합격권 점수가 평균 한 70점 정도 나오면 뭐 일단 1차는 합격할 수 있다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어려운 문제들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만반의 준비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큰 틀을 잡고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일단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제목에서처럼 언어적 측면, 즉 독해 중심의 접근을 요구하는 문항들과 그 다음에 완벽하게 논리 기반, 논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논리학은 주로 명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퀴즈적 구조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그 논쟁의 어떤 그런 강화 약화의 스타일을 논리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일반적인 그 논리학 자체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문항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까지 해서 이 논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해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다 아울러서 학습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언어 논리 시험 문제의 구성을 보시면 전반부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독해형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인가? 강사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시험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한테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혹은 뭐 어떤 주제를 각 문단별로 정리해가지고 전체 해결에 다 짜야지 되는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스피디하게 딱딱딱 필요한 정보 처리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귀납적으로 쭉 정리를 해본 결과 이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기본 독해형 문제들은요 전부 다 분절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게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절적 정보 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으신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질문들을 하나씩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유기적으로 1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의 정보를 다 종합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소수로 나오고요.
대부분의 이런 독해형 문제들은 추론 문제 구조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첫 번째 문단에서 일부 문장으로 선지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문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두 번째 문단만으로 다른 선지가 나오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읽어왔었던 어떤 독해의 스타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이 수험에 맞는 그런 전략을 취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글의 내용을 전부 다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전반부만으로도 정답이 도출되는 그런 형태도 뭐 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퍼센티지로 잡는다면 한 30-40% 정도의 문항들은 그렇게 전반부에서도 정답을 바로 도출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차후에 보게 될 논리형 문제나 아니면 좀 더 난도가 높은 실험 해석형 그런 구도의 문제들까지 이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와 관련돼서 혹은 독해와 관련돼서 수능 때 내가 좀 독해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은 길이도 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정보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언어 논리의 독해형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딱 구분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읽기 방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그 독해력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논리 관련된 영역인데요. 이 논리학 이론을 강사마다 되게 좀 편차가 있게 어느 정도 뭐 대충 해도 되고 아주 깊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사람마다 논리학과 관련된 어떤 범위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데 제가 쭉 봤을 때 우리 PSAT에서 요구하는 논리학은요 딱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이 학습하시겠지만 명제 논리 영역과 관련된 그런 정보 처리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뭐 99%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과목 관련돼서도 학습하실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스과 관련돼서는 최소 효율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어 논리에 있어서는 이 논리학의 학습 범위를 딱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명제 논리라는 학문 영역으로 국한을 시키셔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채워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를 대학 교양 전공까지 막 깊게 설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이게 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거르시고 필요한 것만 딱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학 이론은 사실 초반에는 좀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이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초반에는 좀 이제 이게 생소하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 제일 언어 논리 과목에서는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논리학 부분은 어쨌거나 그냥 수학 공부하듯이 공식 암기하고 이 어떤 언어적 기호를 언어화된 문장을 논리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호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치환된 기호들 사이의 관계성을 진짜 말 그대로 수학 공식 적용하듯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암기 틀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기계적으로 풀려나가기 때문에 이 초반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진입 장벽이 살짝 높을 수는 있지만 엉덩이가 무거우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두려워 말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다. 자, 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과론, 실험, 해석, 방법론과 같은 것들은 요거는 좀 개별적인 부분이어서 이거는 지금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분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자, 그다음 저도 자료 해석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자료 해석과 관련돼서 또 반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료 해석의 접근의 관점은 일단 첫 번째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해석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해석 능력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자료로 주어져 있는 수치들의 구체적인 어떤 항목과 항목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 그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거대로 따라가면 되겠지만 사실 그와 같은 비교 구조를 친절하게 선택지에서 다 설명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녀석들을 패턴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두 개의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지금 2번 선택지가 지금 여러분들 그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선택지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팔로워는 3,000명 이상이다라는 질문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첫 번째 표에 연령대가 나와 있고 두 번째 표에
서울이라는 지역이 나와 있어서 이 선택지를 이제 자주 이런 구조를 이제 자주 접하셨을 때 이제 실전적 감각이 길러진 상태라고 한다면 서울이라는 항목은 표 2번, 그다음에 34세 이하라는 것은 표 1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에 주어져 있는 키워드들인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얘와 얘 사이에 어떤 수치값들을 각각의 항목별로 일단 도출하고 이 녀석들 사이에서 최소 교집합 구조로 정보 처리를 하면 되는 선지구나 라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정보 처리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수치 처리 작업 자체야 이게 아주 깊은 수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칙 연산의 감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수치 자체를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 자체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선지가 물어봤을 때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빨리 포착을 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정보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 감각이 그만큼 빨리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 자체보다도 이제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될 것인가, 요 해석의 틀을 잡아 나가는 것이 이 시험 제목처럼 자료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특정한 패턴들을 하나씩 요런 이제 뭐 최소 교집합 부분, 뭐 가중 평균 부분 등등등 평소에 여러분들이 안 했던 추리적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틀 잡히고 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선택지를 보면 이제 관심법처럼 요 녀석은 가중 평균으로 구해야 되는구만, 뭐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제 자료 해석이라는 영역이 제가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거든요. 국어 국문학과 말을 버벅거리게 되는군요.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 무슨 자료 해석을 담당하냐 싶은데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꼭 경제학과나 어떤 수학과 출신만이 자료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계산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아주 정밀하고 깊이 있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 해석을 쭉 그동안 살펴보면 사실 소수점 뭐 한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막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좀 귀납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가장 많은 질문 패턴이 분수 비교입니다. 분수 비교, 구성비 비교라든가 비율 비교, 확률 비교와 같은 이런 분수 구조의 상호 비교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까다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의 내용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인데, 사실 이 분수 비교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자세하게 사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분수 비교를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A 나누기 B 방식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어떤 구도에서 대략적인 비교 기준만 잡아가지고 어떤 한쪽의 분수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설정이 되어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얘 40%라는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비교되고 있는 항목이 이 40% 선을 넘냐 아니면 넘지 못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구도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분수 비교 구도를 배율 구조로 설정을 해서, 어차피 이 배율이라는 것은 이 분수라는 것은 보통 100% 안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라고 한다면 분자가 1이고 분모가 5가 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자 대비 분모가 몇 배율이 되는가, 같은 식으로 이 분수 비교를 철저하게 정확한 계산값을 도출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상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좀 응용된 분수 비교 구조의 틀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진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절반 정도가 이 분수 비교 구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게 되는 그 선지의 정보 처리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맞춰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림산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확실하게 갖추면 충분히 할만하다. 이건 내 전략 과목으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이것과 사실상 같이 연계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해석은 계산의 정확성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수준이 아주 엄밀한 수준까지의 계산 결과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가 비교가 되는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충분히 정오답 처리는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체크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면서
세부 유형들을 정리해 나가신다면 이 자료 해석 만만한 과목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세 번째 과목은 상황 판단인데요. 상황 판단은 일단 제일 좀 복합적인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황 판단이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그런 독해 구조의 문제들도 좀 등장을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독해형 문제라고 할 만한 거는 거의 없다시피 줄어들었고요. 40문제 중에서 한 한두 문제 정도가 약간 좀 수리적인 어떤 그런 계산 구조를 살짝 요구하는 스타일의 독해형 구조가 그 독해형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정도고요. 나머지 이제 독해스럽다라고 할 만한 문제는 규범형 문제, 법조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법조문이 날 것 그대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법에 제 몇몇 조, 몇몇 항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법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은 사실 처음에 이제 법학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상태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뭐 민법 공부하고 형법 공부하고 헌법 공부하고 하시면서 충분히 노하우가 쌓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법학과 관련된 문항들이 그러한 법 체계에 대한 내용적인 어떤 그런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인가? 당연히 아니죠.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법조문을 다루는 이런 복규 문제는 독해 구조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결국 얘도 언어 논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독해형 문제와 비슷하게 정보들이 다 분절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조문 문제에서 첫 번째 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좀 복합적으로 정보 처리를 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말고는 거의 없어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인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예산안을 짜야 되는데 뭐 각 정당별로나 각 부처별로 얼마씩의 예산이 분배돼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는 좀 전반적인 어떤 계산 공식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누적을 해서 적용해야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이런 법규 구조의 문제는 다 첫 번째 조 따로, 두 번째 조 따로, 같은 조 안에서도 1항 따로, 2항 따로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된 상태에서는 모의고사 과정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바로 선지 보고 키워드 찾아서 정답 풀어라. 예,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논리도 그렇지만 이 PSAT의 이 독해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문항들은요.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안 해요. 패러프레이징이 뭔지 다들 아시죠?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은 말을 치환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뭐 수능도 그렇게 패러프레이징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사 살짝 바꾼다던가 약간 함축적인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내용을 살짝 표현을 바꾼다든가 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언어 논리 시험도 그렇고 상황 판단의 법규형 문제들도 그렇고 표현을 거의 도장 뜯듯이 가져오는 스타일의 지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키워드가 어떤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선지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헷갈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선택지에서 이 키워드가 어느 조에 등장하는가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냥 그 문장 자체만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게 상황 판단의 규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준비하시면서 이제 법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 이 판례까지 막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게 깊게 사고하다가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요 규범형 문제 보면요, 약간 그 개비스콘 먹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법학을 손쉽게 처리할 수도 있구나. 당연히 이제 이거는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어떤 해석까지 막 물어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수험 전략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법규 문제를 차분하게 분절적으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언어 논리의 독해형 문제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제 풀어 나가시면 여기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황 판단은 사실 이제 법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고 여기서 차후에 등장하게 될 퀴즈 구조의 문제나
아니면 계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좀 상황 판단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규범형 문제, 두 번째 뭐 사실상 이제 뭐 한 문제 정도 등장하는 이런 독해형 문제는 그냥 없다 칩시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공식, 게임 규칙 같은 것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보값, 사례 같은 것을 줘가지고 그 규칙대로 이 사례가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냥 수차적으로 그렇게 이런 일직선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규칙 적용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학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그 법학에서도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규칙을 상황에 적용하는 게 사실 본판이잖아요. 그거의 변형, 법학을 소재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만 다를 뿐이지 그런 규칙을 적용하는 구조의 문제가 또 나머지 부분에 상당한 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규칙 적용 문제랑 계산형 문제. 계산형 문제는 이제 자료 해석에서도 등장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 해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한 계산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대소 비교 구도가 더 본질적인 부분이 강했던 것에 비해서 자료 해석에서의 그런 계산과 다르게 상황 판단에서 요구하는 계산은 진짜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 값을 다 도출을 해야지만 정확한 정답을 도출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자료 해석에서의 그런 분수 비교의 구도가 잡힌 상태에서 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계산형 문제가 시간 날 것 그대로의 어떤 풀이 과정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꾸 습관처럼 누리고 있네. 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푸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규범 문제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얘들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절차나 풀이 과정 순서 같은 것들을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얘들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하나의 문제를 딱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편차를 제외하면 다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뭐 순발력이라든가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그만큼 정보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데 상황 판단 문제를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을 때 어렵게 느껴질 법한 부분은 아까 언어 논리에서도 비슷했지만 퀴즈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취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이제 말로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요거는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게임적 상황이 등장하고 이 녀석들의 조각난 정보들을 잘 처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묻고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의 방향대로 확정적인 정보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그 모든 경우에서 다 어떤 동일한 결과값이 도출되거나 아무튼 이와 같은 식의 어떤 그런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 좀 지금 저한테 남은 시간이 7분 정도 있으니까 한번 큰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3명한테 12장의 카드를 줘요. 이 카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종류의 계절 카드고 그 다음 참가자들은 게임 시작할 때 4장씩 카드를 무작위로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카드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갑 같은 경우 겨울 카드는 내가 모두 갖고 있고 을 나는 봄과 여름 2가지 종류 계절 카드만 갖고 있고 병 나는 여름 카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언어적으로만 정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죠? 그래서 퀴즈 문제를 푸실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 처리를 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구도에서는 이런 표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시면 되지만 문제별로는 이런 정보 구조에서 어떤 형태의 표가 만들어질지는 조금 가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응용이 필요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갑, 을, 병 각각의 인물별로 채워놓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놓고 갑, 겨울 카드 싹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장이 어디 있는지가 지금 미지수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을, 봄과 여름 2가지 계절 카드를 갖고 있다.
봄과 여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을과 겨울은 없겠지. 이런 식의 또 정보 처리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병은 여름 카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카드가 없다는 정보를 통해서 병의 여름 자리를 X 칠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대전제가 됐던 정보가 계절 카드는 각각 3장씩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겨울 카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을 병은 겨울 카드는 없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과 관련돼서는 여름 카드가 없다는 정보만 제시가 됐지만 겨울 카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추가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파편화된 부분적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 주지 않고 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면들 혹은 반대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보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가 빠르게 사고를 해가지고요. 이런 정도로 기본 베이스를 닦아놓고 여기서 더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선택지에서 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줬을 때 게임을 시작했을 때 참가자 모두 봄 카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을 카드는 모두 병이 갖고 있을 것인가. 자, 봄 카드를 셋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 연계가 가능합니까? 이제 봄 카드 싹 다 처리됐고 각 인물별로 4장씩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여름 카드나 가을 카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요 두 칸에 X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름 카드는 갑도 없고 병도 없으니까 을한테 다 가 있겠구나. 이렇게 연계해서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 나갈 수가 있겠죠. 퀴즈 문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아무래도 평소에 하던 그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한 측면이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려서 어떤 식으로 표를 만들고 이 표에다가 어떤 항목부터 집어넣어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범형 문제에서 시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원을 만드는 게 이 상황 판단 과목을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퀴즈 문제나 언어 논리의 논리형 문제나 다 처음에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각각의 세부 문제 유형별 접근의 단초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이런 문제들도 나중에는 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어떤 독해형 문제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퍼즐 문제가 딱 풀렸을 때 야 이거 풀었다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기서 재미 딱 보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서 재미 봤는데 그다음 문제에서 또 풀어야 되니까 이게 뭐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각각의 과목별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느라고 좀 약간은 추상적인 그런 흐름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할 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세 과목과 관련된 학습 전략 접근의 포인트를 말씀해 드렸고 자, 이번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은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언어 논리부터 시작해서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언어 논리, 상황 판단은 총 8회 과정으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이렇게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5급 공채 중심으로 대비하는 타 학원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포인트 여러분은 2차 다양한 법학 과목, 전문 과목들도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피셋과 관련돼서는 최고 효율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수업이 8회, 10회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딱 필요한 부분을 알차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 이론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자료 해석만 아무래도 좀 볼륨이 있다 보니까 10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출제 원리, 대표 예제를 통한 기본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논리 혹은 상황 판단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7급 그다음에 3년 전부터 경찰대 편입 시험도 언어 논리 시험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문제들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은 8월부터 9월까지 얘들은 전부 다 모든 과목 다
8회씩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최근 기출 문제에 대한 그런 연도별이나 유형별 풀이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때도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셋이라는 것이 뭐 법학처럼 어떤 배경 이론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패턴화 시키고 유형별로 전반적인 처리 능력 기르고 나서도 그 다음도 계속 문제풀이죠.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도 이제 문제풀이인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최근 연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파이널은 뭐 더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월달, 2월달 동안 총 6회씩의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대부분의 분들한테 피셋이 아마 났을 것인데 여러분의 낯선 항해 속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